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 불리는 제20대 국회.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육탄전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막장 국회의 민낯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은 지난 20대 국회. 동물원처럼 만들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제21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300인이 정해집니다.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로 시작될 국회에선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은 지난 국회를 넘어 못다한 과제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내일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윤태곤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이제 본투표인데 네. 어떻게 투표율이 좀 많이 나올까요?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58%였어요. 그때보다는 뭐 살짝 높아지든지 그러니까 60% 내외가 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전 투표가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본 투표율 자체만 보면 지난번보다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아니 이게 합쳐서는 올라가는데 아, 네. 당일 투표율이 당일 약간 투표율이. 예, 네,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난 총선에 비하면 그런데 그 대선에 비하면 네. 사전 투표율이 약간 높아졌어요. 예. 거의 뭐 지난 대선이 한 26% 네, 네. 정도였으니까 0.56% 정도 높아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종의 제도화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사전 투표가 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지면서 사전 투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는 거죠. 의사 결정이 이미 된 사람들.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다고는 하나 양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그 40%포인트 정도 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65% 내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65% 전후까지로 예상을 또 하셨는데, 자,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20대 국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 20대 국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총평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이제 뭐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말씀이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습니다. 19대, 18대, 17대, 16대 네. 예. 그 언론 기사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예. 21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최악의 국회라고 했다. 이것은 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대체로 정치권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지 뭐 21대 국회에 와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것은 20대 국회에 와서 이제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이고 이건 좀 더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라고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뭐 그래서 그런 안 되지 이야기가 않겠습니까? 예. 예. 발전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해 주시고. 교수님은 20대 국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그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벗으려면 4년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21대 국회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을 테니까. 두 분 다 왜 이러세요? 그런데 그 뭐 동물국회라고 얘기했지만 예. 과거에 식물국회라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라는 또 이 오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역대 국회가 다 그랬지만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 정신이 전부 실종된 상태. 이게 가장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다는 얘기는요. 서로가 좋아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그게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뭐 선거법이다, 뭐 공수처법이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합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갈등만 더 증폭이 되고 국민의 눈에서 볼 때에는
이런 국회 내가 뽑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세비 줘야 되나?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저는 만약에 앞으로도 네. 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합의가 실종이 되고 일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 21대 국회가 4년 후에 이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어쨌든 20대 국회 일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나름 성과도 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짚어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예. 눈높이가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짚을 수 있어요. 첫 예. 번째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16, 17, 18, 19대도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정부패 부분은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통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직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 같은 것도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또 그 액수,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수료했다라고 했을 때 액수도 줄어드는 거는 추세예요. 그건 우리 네.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화가 이제 들어간 것이고 20대 국회는 뭐니 해도 제일 잘한 거는 생긴 게 제일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열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보고 예. 너는 태어난 게 제일 복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첫 번째 생겼을 때는 네. 1당과 2당 그리고 의미 있는 3당으로 해가지고 황금 분할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예, 거죠. 처음 생길 때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기억하실 텐데 그 탄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만큼 그 정도면은 잡음 없이 그 당시에 여당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민의를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한 거 초반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아졌죠. 예, 정강후약. 알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잘한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사실은 이 질문이 있길래 예. 생각을 해보려고 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네. 정말로 그 잘한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지금 굉장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탈원전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여당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책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뭐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네. 뭐 그야말로 무슨 비전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밖에 안 보였으니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잘한 거는 못 느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최초로 소위 말하는 그 우선 처리 안건 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국회는 합의 운영이 원칙입니다. 뭐 다수결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네. 합의 운영이 원칙인데 그 제1야당을 배제를 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를 시켰고 심지어는 예산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역대 지금 20대 국회를 했지만 예산 과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된 국회는 제가 기억하는 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말이 예.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아주 신소리를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신데 20대 국회에서 21대로 넘어가게 된 그런 합의 사항들이나 법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하고 이제 공수처법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법은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공수처라는 기구는 없어요. 예. 그 법에 따라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까지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턴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1당이 주도권을 쥐고 2당이 거기에 견제를 하는 형식인데 네. 21대 국회가 생기자마자 아마 이 문제로 강하게 또 격돌하고 좀 보기 싫은 꼴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논의는 없을까요? 선거법은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네. 이 선거법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선거법으로 4년 후에 선거를 안 치를 되겠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기 예. 때문에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는 모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까지 하거든요. 네. 총선 끝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뭐 총선도 궁금하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게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처음에는 누구까지 받을 것인가 궁금해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언제 줄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뭐 범위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이 총선 끝나고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게 4월 16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예. 어제 여야가 합의를 봤어요. 총선 다음 날인데 물론 떨어진 의원들은 정말 오기 싫겠지만 예.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네. 그리고 여야가 지금 현재 100%다 하자. 정부하고는 의견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시작할 때 이제 그 지금 이제부터 실업이 지금 막 시작되는 네. 그 실업 대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도 그 올바른 인식은 틀림없어요. 실업을 빨리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지혈 조치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금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각 지방정부에서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경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난 관련한 그 예비비들이 있어요. 이걸 총동원하고 모자라가지고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지열 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인 조치 해야죠. 그런데 지열 조치에 너무 지금 많은 이 재원을 투입을 하면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저 실업 대란에 네. 무슨 수로 견디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중앙정부는 지열 조치 해야죠. 이건 뭐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일자리를 지금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일자리를 유지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거 지금 공사 중단해갖고 아예 안 한 것들 그 탈원전을 폐기하면 그러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예.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해가면서 일자리 만들어내라고 무슨 수로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응급조치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실업을 네. 줄어드는 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네. 수 있는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교수님은 그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산업 정책을 계신 해야 것 된다는 같습니다.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네. 그냥 정부가 예비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어떻게 대체 몇 석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치 전문가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중에는 180석, 심지어는 속으로는 아마 200석까지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에서. 근데 이게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론조사가 국회 총선에서는 특히 여론조사가 각 지역구별로 참 어렵거든요. 정당 지지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지역구에서의 당선 가능성은 정말로 100표, 200표 차이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깜깜이 선거라고 그래서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여야의 그 지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결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투표율이 예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더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상당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일단 여론조사하고 대선은 조금 맞추기가 쉬워요, 사실은. 몇 명 안 나오는 것이고 선거가 예. 한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실시되니까 큰 걸
쪼갰다가 다시 합쳐서 봐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뭐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야구에 비유하자면 9회 말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고 지금 8회 말 정도 왔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그럼 아니다. 이제 우리가 8회 말은 어떻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8회 말 현재는 민주당이 우세해요, 예. 사실. 근데 9회에 가가지고 뒤지고 있는 팀이 역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뒤지고 있죠. 있는 팀이 제풀에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대패할 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이제 내일 치러지고 나면 이제 뭐 승패가 갈릴 텐데 그 네. 이후에 이제 또 국회에서 그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하려고 이제 서로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차기 국회의장이 될 건지 혹시 상황에 따라서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국회의장은요, 그 우선 원내 일당에서 네. 맡는 게 일단은 관례예요. 관례는 원칙은 아니고 그냥 관례, 네, 그렇습니다. 관례인 관례고, 그리고 이제 뭐 예외적으로 이제 그 합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다른 분이 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것이 관례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만약 통합민주당, 죄송합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일당이 된다면 뭐 그 중에서 또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또 일종의 관례이기 때문에 네. 뭐 육선이 지금 이제 이 박병석, 김진표 이 예. 두 의원이 육선에 가까운 육선이 되는데 만약 예. 당선이 되면 만약 되면 뭐 네.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박병석 의원이 조금은 더 앞서가지 않겠나. 국회 네. 부의장도 하셨고 네. 국회 그 선선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만약에 그 통합당 쪽에서 만약에 된다라고 네. 한다면 뭐 심재철 의원이 또 육선이니까 뭐 이런 가능성 뭐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국회 의장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많이 않습니까? 하죠. 네. 이 이야기가 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불편부당한 객관적인 사람이어야 되니까 어느 당에서 되든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게 없어야지 맞는 이야기 그게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봅니다. 예. 근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예. 이게 문제인데 뭐 누가 될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고 비슷해 보는 건데 예. 재밌는 건 있어요. 박병석, 심재철 이런 분들이 다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20세기에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은 21대 국회에서는 거의 퇴조한다. 한두 분 정도 지금 출마를 한 분이 계세요. 예. 천정배, 김민석 이런 분이 1996년에 국회의원 당선된 그랬- 분들이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대 국회 의미는 그러니까 21세기에 정치 시작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묘하네요. 같아요. 뭔가 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국회의장도 만약에 천정배 의원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럴 확률이 20년이 높구나. 이제 흘렀으니까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이번 선거 참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그 비례정당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 때문에 이제 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그 비례대표제 때문에라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번에 더욱더 본심을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게 정권 중간에 할 때는 대개 정권 심판론이 일반적인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 영향이 지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클 거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예. 이것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야말로 처음 당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제도 때문에 의석수 계산이 되게 복잡해질 것이다. 복잡해지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위성 정당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가 상실됐어요. 완전 그러니까 상실됐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실제 득표보다 지역구 의석이 작은 정당에 대해서 보충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역구하고 여기 비례를 동시에 내는 정당이 민생당하고 정의당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당들을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땐 별로 보충할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계산은 간단합니다. 10%에 5석이다.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는 비례대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 이게 도입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성정당 만드는 바람에 이거 완전 유명무실해져 버렸잖아요. 정의당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정의당이 이제 가장 열심히 했죠. 예. 민생당도 마찬가지고요. 손학규 대표가 뭐 단식 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더 이익을 볼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도 사실은 지금 통합당, 그 당시 한국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 가면 네. 그러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틀림없이 나올 거다. 또 비례 전문 정당들이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들이 무조건 이렇게 되면 나한테 이로울 거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그 위성정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는 위헌 지금 제소를 했어요. 예. 민주당에서 민생당에서. 제소를 했는데 그건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위성정당이 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다음번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큰 정당들이 네. 비례대표 한 명만 내고 나머지 다른 데서 내면 그럼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위성정당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평론가님은 문제. 정의당 몇 석 정도 보세요? 정의당이 현재 6석입니다. 예. 지역구에서 2석이고 비례대표가 4석인데 정의당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1석 내지 3석 정도를 보거든요. 비례대표는 지난번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니까 근데 전체 두 자리 숫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정의당이.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하루 앞두고 있는데 유권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투표하십시오. 예. 투표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도.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찍는 대로 네. 가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